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님이 우리 최재천의 아마존 채널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네. 그냥 우선 우리 시청자께 카메라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최재천 교수님께서 저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제 의견, 소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환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라는 데 뜻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는 세계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산화 제한 정책이며 별의별 거를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고 다 했는데 뭐가 조금 이제 세계 인구가 약간 줄어들 듯 하니까 갑자기 선진국들이 내 나라 사람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출생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제 다 돌아섰단 말이죠. 이거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한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십니까? 저는 이제 환경운동가는 아니고, 물론 환경운동연합인데 회비도 내는 회원이기도 하긴 한데, 환경정의연대도 제가 이렇게 도움도 좀 주고받고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자연의 일부고, 또 인간 세계도 결국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연과 우리는 동떨어진, 우리는 지배자고, 여기는 이용 대상,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학적, 사회학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게 사회적 충격이 크니까, 예를 들면 부양 인구가 줄고 피부양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같으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실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규모의 인구 유지나 좀 적정 규모의 증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인간과 자연의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괴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인구 증가를 막는, 출생을 좀 이렇게 적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의식은 못하지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넓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무한히 널려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래는 불안해지고, 나보다 내 자식들의 삶이 더 나빠질 거다. 나도 고생인데 왜 고생을 더 시키겠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삶의 환경도 팍팍해진 것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길은 많이 있다. 우리는 절대 빈곤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가진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줄 알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욕망의 크기가 더 많이 커져서 사실 더 불행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욕망의 일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의 방식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부탄 예를 들면 적절치는 않은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지 많이 쌓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쓸 자원을 좀 남겨놓자. 저는 이게 대규모 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지를 좀 남겨두자. 다음 세대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이 어쩌면 자연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이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성장과 번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일 것 같긴 합니다. 또 그걸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의 결점 중에 하나가 자꾸 이 표적을
여성에게 자꾸 맞춰놓고 왜 애를 안 낳아주시는 거예요? 네네. 돈 더 드리면 나으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어요? 자꾸 이러는 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출산, 양육, 보육, 교육 막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출산을 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복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저는 아동수당 이런 걸 지급을 좀 늘리거나 보육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지원하거나 또는 방과 후 학교 지원해서 뭐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치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 혜택이 많으니까 애 낳아야지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국가가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혼자 허겁지겁 살아야 됐던 우리 교수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많이 낳았잖아요. 막. 네. 국가에 낳지 말라고 그럴 때도 막 열심히 정말 저희는 이제 9남매 나와서 7남매가 살아남았는데 근데 그땐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왜 했냐? 미래가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살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기대한 게, 니 잘 될 거야. 맨날 이렇게, 너는 반드시 잘 돼. 이렇게 얘기가 제가, 그래, 나는 원래 잘 될 사람이야. 여기까지 불가능한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 이렇게 보면. 안 낳고 싶은 거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삶에서 출산, 양육, 보육에 또는 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 고통스럽다.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어린이집 줘야 되고 무슨 가위 한 대 다 써야 되고 그런다고 나중에 취직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통을 물려주느니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왠지 고령화 문제랑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자꾸 그렇죠. 불거지잖아요. 노인들은 또 노인들 나름대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저는 그래서 벌써 16년 지났는데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16년 전에 겁 없이 정년제도를 없애자 하는 주장을 했다가 하여간 뭐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요. 정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 정년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예를 들어 법으로 뭐 강제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정하는 건데 결국 저는 지금은 이제 노인분이라고 해도 65세부터 정정하거든요. 건강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도저히 60 넘어서 이게 퇴직을 하고 은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2의 인생을 정말 시작해야 될 정도인데 70세까지만 해도 최하 10년, 80세까지도 거의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기회가 부족한 사회에서 어르신의 정년 연장하면 청년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 파이가 작은 거예요. 너무 파이가. 그래서 저는 이 파이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데 왜 경제 성장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파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네. 근데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격차도 엄청나게 심한데 있는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구조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저항이 커요. 그럼 결국은 이제 새로운 파이를 키울 때 이 새로운 파이는 좀 더 공정하게, 기회도 공정하게, 경쟁도 공정하게, 결과 배분도 공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게 참 표현이 안 좋은데 어떤 외국 학자가 한국 사회 전체, 이걸 하나의 집단으로 봤을 때 집단 자살 사회라고 표현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 개인은 거기에 관련이 없지만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출산을 포기한다. 즉 후대 생산이 줄어든다.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자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전 세계 출산 제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회가 좀 불안하고 그런 사회인데, 사실 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세대가 많이 태어나면 균형을 맞추는데 새로운 세대가 안 태어나니까 의료기술은 발달하고 소위 여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령 사회로 가는데, 우리 사회가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구국의 결단을 하든지, 네. 정말 뭔 수를 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정치라고 보고요.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누가 이걸 기회를 가지겠지?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맨날 싸우고 남 못하게 하면 나한테 기회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치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네. 정말로 개혁해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조로 바꿔야 되고, 그 안에서 편가르지 말고 선거 때는 경쟁해도 일상적 국가 경영에는 같이 참여해서 누가 잘하나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뭔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내야지, 이 상태로는 정말로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주 구독자가 20대, 30대, 그런가요? 또 주로 여성들이 많고요. 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네. 제 생각에는 기후위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다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냐를 느끼는 건 사람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기관에 따라서 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 이재명 후보님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니까 이제 좀 일상생의 삶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적 또는 국제적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가진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다소비 국가, 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이 화석연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의도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가 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시작된 게 명시적으로 나온 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뭐 그래서 말로는 이제 녹색 뭐 경제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녹색 성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수술해야 되는 환자의 고통을 방치해버린 거죠. 더 큰 고통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헌법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전에 프랑스가 한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논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꽤 많이 얘기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제고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관련 기업들도 이제 정말 이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에 이 물결이 막 닥치니까 또 준비나 각오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 세대들은 거의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의학적 어떤 증상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네. 불안증, 또 우울증.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 세대들이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문제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한번 설득하면서 이걸 꾸려나가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이제 성장 발전을 추구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훔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훼손의 결과는 미래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온실가스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전환을 해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이제 탈탄소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걸 이제 끌려가면은 정말 위기가 되고 막 견뎌내봐야 겨우 이제 탈락하지 않는 정도가 최대치가 될 텐데 저는 이걸 기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단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전국 어디서나 태양 또는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 쓰고 남는 건 팔고 이런 생산, 소비, 유통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예를 들면 논둑, 밭둑, 예를 들면 개천감, 무슨 도로 위, 지붕 뭐 이런 데 아니면 못 쓰는 땅, 방치된 땅 이런 데에서 태양광이든 풍력 발전이든 하면 사실 그게 농작물 생산성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한 50조 원에서 70, 80조 원에 이르는 이제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산업 전환도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일자리와 소득도 생긴다.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아예 쫙. 지금은 이제 주황 집중식 에너지, 화석연료 우전 생산, 에너지 생산을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허파처럼 전국에 생산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이게 저는 새로운 산업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유럽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더 낮게 되지 않습니까? 곧 이제 그 원자력 에너지하고도 역전될 거다. 10년 이내에.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좀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소득도 늘리고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앞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국가 소위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참 뭐 후보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못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해서 훼손당하는 거죠. 네, 훼손당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뭐 이러는데 번번이 이런 우리가 얘기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 때문에 네. 저도 한 6, 7개월 동안 뜻있는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네. 저희들끼리는 되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만 다 설득을 하면 그분들이 전부 동의하면 3월 9일 투표 날 아예 국민투표 개헌까지 한번 같이 하면 비용 없이 한 번에 그냥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저희들 간에는 했는데 이제 뭐 시간 다 지났고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올해 안으로 또는 1년 안에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까 언급하신 대로 프랑스가 이거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걸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요.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는 평시에는 잘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화에 따른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려운데 이 위기 국민이 되면 우리 그 국민 대중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구 환경의 문제는 우리 피할 수는 없다 이미. 결코 피할 수 없고 늦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지만 경제 산업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라는 점들을 설득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자신 있는 것이 누구나 개혁 정비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 터놓고 대안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지금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다 철거하고 하면 닭죽 강매하는 것보다는 많이 오는 사람 상대로 커피를 파는 게, 차를 파는 게 훨씬 많이 남고 깨끗하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 자진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으니 또 미래 세대의 삶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걸 기회로 만들자.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리더의 이제 의지, 또 철학, 또는 뭐 어쩌면 성실함, 추진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곡 얘기하시니까 저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는데 네. 제 아내가 송추에 가자고 갑자기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거길 왜 가냐고 가보니까 거기에 카페를 하나 뚫었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네네네. 그 가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단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 주인께 지사님이 하신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거기 계곡도 깨끗해지고 카페도 좋은 거 생기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공부해 보니까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민투표가 네, 가능한 네. 걸로 하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이 기후변화에 관한 이 헌법 개헌 네. 꼭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속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네. 할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전면 개정을 보통 우리는 해왔지 않습니까? 헌법을. 그래서 87년에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권력 구조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자. 제가 원래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열을 이루는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은데 그건 지향으로 놔두고 지금 당장 반 걸음씩이라도 가자. 할 수 있는 걸 현재 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께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 국민의 책임. 이건 매우 선언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기본권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분권 강화나 또는 뭐 5.18 이건 다 합의된 거니까요. 헌법 전문 그 개제나 뭐 이런 건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추가로 논의하고. 왜냐하면 지방선거, 총선 또는 꼭 전면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특별한 날을 잡아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선거에 섞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약속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말고도 개헌해야 할 제가 약속한 게 꽤 있어서요. 네. 저는 일단 이 약속부터 받아내고 싶어서. 꼭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질문 사실 연결돼 있는 질문인데 2050 탄소 중립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퍽 노력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이 2050 탄소 중립 이 계획이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기업의 걱정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완화하면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더 강화하고 더 빨리 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저는 어쨌든 뭐 우리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 그 2030년 40% 감축 목표도 너무 낮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선진국도 이미 그때부터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들은 보통 60%, 뭐 심하게 70%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는데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좀 더 가능한 목표는 그렇게 정해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산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국제 경쟁에서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마치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거나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때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얘가 병이 났는데 분명히 나쁜 병이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싫어하고 주사 맞는 거 싫어하더라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빨리 하는 게 더 고통을 줄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나 저는 집단으로서의 국민을 믿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 필요한 일들을 아프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해내는 이 정치적 결단과 추진력 또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40% 목표치는 저는 공개적으로 그건 너무 작아서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충분한 보상, 충분한 대안, 충분한 투자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감당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위원회를 저는 조금 늦게 만들었다. 네, 이게 네. 정권이 절반 이상 지나간 상황에서 만드는 바람에 다음 정부로 이어지면 과연 이게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만약에 정부냐에 대통령이 따라 되신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뭐 존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존속이 아니라 강화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가 일단 중요할 테고 저는 목표치를 좀 상향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일선 산업 현장의 수용성 아니겠어요? 네. 수용 가능한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희망도 드려야 되고 또 전환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려면 아마 상당한 에너지를 좀 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환경 얘기를 하면 항상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경제가 망가져야 되는 것처럼 다들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하실래요, 이걸? 저는 제가 그래서 좀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또 혹시 공감을 안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용할 수 없다면 충돌만 발생하고 사실 갈등만 고조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하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론자도 동의하고 경제 성장론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죠.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실용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상적인 주장만 하려면 이제 운동가가 됐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건 지향으로서 필요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뭘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쌍방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 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면 원리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경 훼손은 안 돼. 이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성장론자들이 그냥 환경을 훼손하면서 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이 충돌하는 것이지 저는 이 양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제가 그래서 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의 역량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리더의 사실은 리더십이 진짜 필요하죠. 네. 이 점에서 제가 질문은 이런 정책을 발휘하려면 기업들이 반발할 거다라고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듣다 보니까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계곡들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셨잖아요. 어쩌면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똑같은 상황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까지는 환경론자들은 빨리 철거해라, 복구해라 여기까지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의니까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또 환경론자들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충돌만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복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가능한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계곡을 점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이제 출입할 때 강제로 닭죽을 판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철거하라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다 이게 계곡, 예를 들면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을 이용한 영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토론도 하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궁극은 닭죽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를 통해서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백운계곡 이런 데도 가서 막 다 텐트로 막 천막으로 다 덮어놓고 사람 안 오지 않냐. 나도 20년 동안 안 왔다. 뭐 좋아했는데. 근데 여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우리가 그걸 다 도와준다. 그리고 대신에 돈도 빌려주고 기본적인 시설도 다 만들어주고 주차장, 판매장 이런 거 다 해주고 공공시설 우리가 다 만들어준다. 그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도 필요하고 당신들도 구차하게 막 강매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렇게 그 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수용을 한 거예요. 믿고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환경론자도 만족하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경제 뭐 주의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일선의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합일점을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거는 힘든 건 분명한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처럼 이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 조금만 더 참고 설득하고 대안 만들고 공감을 얻고 하면 저는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분류한다 그러면 환경론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네. 덕분에 계곡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꼭 드려야 될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님이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리더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 바람직한 리더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리더였다면 얼마 전까지는 소위 동행 리더십, 그러니까 같이 힘 합쳐서 가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 뒤에서 받쳐서 이렇게 같이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것인데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명확한 철학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길을 잘 가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다. 그리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리더다. 그래서 용기와 결단력이 매우 중요한 좀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죠. 네, 꼭 그런 리더가 돼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인사를 한번 시청자 또는 뭐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면서 정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소위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상이 아니고 주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선거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뭐 어떤 직위를 줄 것이냐, 누구에게 정치 권력을 맡길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 스스로의 미래,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들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좀 합리적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하겠냐 이런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네. 제가 한번 또 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